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카리브해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배치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중일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두고 중국이 연일 일본을 때리고 있습니다. 거의 전방위적 압박인데요. 어디까지 치달을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수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 달여간 자리를 비웠던 분입니다. 다큐엔 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가 해외 취재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외 취재기는 저희가 본방에서 김영미 대표를 따로 모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본 바가 있었는데, 워낙 본방이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보따리를 풀다 만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맞아요. 네. 이 얘기 꼭 더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 병사들의 하고의 인터뷰예요. 그게 이제 북한 병사들과 같이 이제 싸웠던 러시아 병사들 중에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 꽤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쭉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일 들으면서 황당했던 거 뭐냐면, 북한군들이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 구별이 안 가니까 러시아 군을 쏜대요. 그래갖고 북한군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랬어요. 걔도 무섭다고.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내부 총질이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인 줄 알고 자기네들 쏘는 바람에 또 어떤 포로는 자기 그 지휘관이 북한군이 총격을 해서 죽어서 자기네들이 헤매는 사이에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복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군복이? 근데 그 우크라이나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얼굴만 보고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사실은 이제 군복이라 해서 전투복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군들이 고육지책으로 그 팔에 빨간 띠를 이렇게 표식을 하고 다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극 보면 정변이 일어날 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무섭다고 그래서 처음에 첫 마디가 그렇게 딱 떼고 얘기하니까 뭐가 무서운 거지?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온 북한군은 적과 동지가 구별이 일단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만의 애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열이 유지가 될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많이 섞여갖고 막 이제 총이 난사하고 이럴 때는 대열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저도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보통 이제 전투가 없는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는 쉬잖아요. 보통 뭘 먹거나 쉬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먼저 북한군한테 가서 자 이거 봐,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야 하고 러시아어, 그리고 자 이런 단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어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북한군이 답답하니까 북한군이 먼저 가서 가르쳐달라고 할 법도 한데 반대로 러시아 병사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먼저 와서 자 얘들아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과 동지가 식별이 불가능한 전쟁이 제가 취재단에서 처음 봐가지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북한군 병사들이 키가 좀 작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에 태어났던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세대인가 봐요. 예. 근데 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슬라브 민족들은 뭐 키가 180 넘고 이렇게 장골이 기대한 이런 풍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눈에 봤을 때는 북한군이 굉장히 작고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다, 자기는. 근데 굉장히 빠르더라. 그게 굉장히
자기네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민첩하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군 포로들을 만났을 때도 제가 처음에 저는 북한군들이 파병됐다고 해서 어디서 꽃제비 이런 사람들 모아왔나 그랬는데 두 포로가 발끈하더라고요. 우리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센 건가 보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이 얼마나 세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예부대가 온 건 확실하구나라고 느꼈고 굉장히 빠르대요. 뛰는 게. 그래서 이제 드론 공격이 이제 가장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포로 중에 나이가 어린 친구는 드론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자기는 걷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드론은 굉장히 북한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군이 드론을 또 잘 날린대요. 이미 다 숙달이 됐다. 네, 그 1년 동안 본 게 드론일 텐데 전장에서. 사실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현대전이 이제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실전 경험 이걸 좀 사실 우려 섞인 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많이 숙달이 됐다. 네. 그렇기도 하고 북한군이 드론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드론을 보내면 제일 빠른 병사는 막 뛴대요. 그럼 드론이 글로 따라가면 얘네들은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미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병사는 이제 어떠니까 죽는 거고. 그렇죠. 미끼가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장이라는 워낙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험한 현장에 한 번도 전투를 안 해본 군인이 와서 전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본방에서는 사실 북한군 포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 여기서는 러시아군 포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고려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사는 데가 전부 격전지인 거예요. 그 러시아에 넘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이제 고려인 피난민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을 한국에서 받아줬는데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3세 막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세 막 그러니까 그 아시아라는 그 외국으로 물론 내 핏줄이 있겠지만 그 외국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많이 희생도 되고 폭격에 많이 희생도 되고 이름 없이 이제 다 쓰러져 가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막 생겼대요. 그래요? 내가 그래도 내 핏줄이 그냥 핏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이라는 그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 협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는 가족 단위 취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안 좋은 걸 안 보여주려는 슬라브 민족들의 그런 약간 얼굴 상하거나 체면 상하는 걸 싫어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외신들도 집 취재했다 그러면 잘했네 뭐 이럴 정도로. 근데 고려인 분들은 한국 취재진이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자기네들 뭐 이렇게 차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늘 집으로 초대해서 그냥 바리바리 쌍다리가 부러지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그래도 한 핏줄처럼 짠했고 물론 알겠습니다. 우리말은 할 줄 모르지만 그것도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막 연습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짠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라기보다 우리 민족도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취재한 내용은 언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찾아야죠.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내보낼 건가는 아직 미정. 일단 저는 취재가 제일 중요했고 이게 방송을 언제 하는 이런 건 사실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쫓기다가 현장에서 제가 위험하게 밀어붙일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시선 집중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면 취재비가 상당히 들 겁니다. 현실 물가가 7배 올랐다니까요. 알았어. 여기서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카리브해로 가겠습니다. 파고가 도대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네, 미국이 세계 최대 포드 항모가 이끄는 항모 전단을 이제 카리브해에 보냈습니다. 16일에 도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포드 항모 전단이 이 카리브해에 배치된 건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 병력입니다. 항모 전단이 이 카리브해에 배치가 됐다는 건 베네수엘라 영토 깊숙한 곳을 전투기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치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지난해부터 이제 인정하지 않은 상태죠. 야권 인사를 지지해 왔고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넘어온다고 지금 판단해서 이 포드 항모도 그래서 보냈다고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마약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베네수엘라 배를 폭격하는 여러 차례 일이 있었고 현재까지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미 병력도 2만 명 가까이가 이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벨 평화상 발표가 났을 때 이걸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사는 정말로 전쟁 상황까지 치달아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전망은 양쪽 다 있는데요. 파병한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게 되돌릴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 항모가 한번 기동을 내면 돈이 억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인력과 돈을 생각할 때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일종의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거를 그냥 장기적으로 좀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마약 때문에 갔다고 하긴 하는데 마약 때문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런 무력 충돌을 의회 승인 없이 하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일으키려면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이게 마약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의적 해석이라서 그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죠 지금. 그러고 마약과의 진짜 전쟁인가를 사람들이 따져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펜타닐이거든요. 펜타닐을 지금 수입하는 거를 이제 억제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의도인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많은 마약 전문가들이 볼 때 펜타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주로 코카인을 다루는데 베네수엘라의 코카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코카인 한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 사실 콜롬비아에서 들어온다. 그 베네수엘라는 주로 트리니다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나 브라질로 코카인을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때문에 우리가 마약 대장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따져보면은 이게 명분도 좀 흔들리는 거죠. 명분이 약한데도 근데 때린다라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 라는 걸 따져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계속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오락가락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옵션을 쓰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맞다. 그럼 전쟁하는 거냐? 그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공습하는 것만으로는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 항모까지 지금 보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면 침공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면 침공했다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경우에 오는 후폭풍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 희생됐을 때 오는 내부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거예요. 못하고 있다. 결정 못하고 있다. 아니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 하는데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 이러면 전개 비용 내놓으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최대 규모의 항모 전단을 보내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데 주판을 튕길 거 아닙니까? 그냥 유탄한다 하면 돈 날리는 거잖아요. 카리브해에.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전면적 침공으로 가면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마두로 대통령 전에 진짜 유명한 차베스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 그 차베스 정권 하에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통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년 이렇게 그러니까 조연출 역할의 뭐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냐. 그래서 2인자. 예, 결국은 이제 콩라인이네. 차베스의 그 의견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이후에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 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콜롬비아가 더 내전이어갖고 막 난리였는데 요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콜롬비아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허술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쉽게 만만하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테러 조직의 수장이라고 지금 미국 정부가 아예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솔레스라는 마약 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급이 대통령이 마약 조직의 수장이다라고 하면 뭐 거의 조폭의 수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상당히 수위가 센 거라서 무력 도발의 순서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또 대화는 하겠다고 해요. 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분은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며칠 전에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두로 없는 베네수엘라의 미래. 그때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그때 성명을. 저희가 그 노벨 평화상 다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미국이 들어와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 그 시점에 나온 멘트 중에 하나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전면적 침공은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미국의 새로운 멀로주의가 시작됐다라고 뭐 헤그세스도 사실 이게 이제 멀로주의라고. 멀로주의? 예, 그러니까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멀로주의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많이 있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랑 되게 친밀한 그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를 끊고 미국이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에도 좀 더 접근을 하고 그런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만약에 미국이 침공을 하거나 마두로가 위협을 느끼면 미국의 주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자기들이 자원으로 확보하려는 것들을 자폭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뉴욕타임즈에 이제 미군이 그 마두로가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는지 월게임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미국이 그런 식으로 그 개입을 했을 때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전국이 불안해지고 혼란해지고 구조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경험을 그럼요. 했고 이라크,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다 원래 나빠지죠. 탈레반에게 정권을 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반미 감정이 더 높아지고 미국을 멀리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은 뭐 그 안에서 이매진 부르면서 이매진 노래 이매진 있잖아요. 존내노네. 네, 그 반전곡 그거 부르면서 이제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집을 지금 꽤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두로도 트럼프 쪽도 어느 쪽도 좀 흔들기가 쉽지 않죠.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무원이군요.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도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제 주변국들도 사실 입장이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콜롬비아나 쿠바 같은 카리브해 주변국에서는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또 인정해주지 않아요, 마두로 정권을. 근데 쿠바는 또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를 인정한다고 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엄청난 지금 중남미 상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리브해가 휴가지로 되게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섬들도 있고 평화로운 바다인데 한번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엮이게 되면 거기에 뭐 계속 또 군사기지 뭐 이런 거 세운다 막 이러면 우리는 또 그런 곳을 잇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미국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세계 시민의 한 명으로서 출장 가야 돼요. 또 그럼 저. 아 예. 예. 그럼 두 저희하고 분이 하셔야 돼요. 현지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럼. 예. 평화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일 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사진 한 장이 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의 국장이 중국의 국장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근데 이 중국의 국장이 인민복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네, 인민복이라고 인민복을 하죠. 입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딱 꽂고 있는. 이건 중국이 다분히 의도한 연출. 네. 그다음에 딱 이 영상이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딱 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측 해명은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 측 국장이 통역관의 얘기를 듣느라고 고개를 잠깐 숙이고 이렇게 했던 자세를 취한 건데 의도적으로 그 영상을 마치 다른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일본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측 의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향후에 대만을 잘못 건드리면 대만의 독립을 유도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 시범 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 정도 수위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다카이치가 시진핑의 체면을 깎았고 이런 데다가 미국도 안 건드렸던 대만을 용감하게 건드린 대가가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다카이치가 선을 넘었다. 라는 어떤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딱 파놓은 함정에 딱 걸려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중국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고 싶었어도 시진핑의 체면을 깎아가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전혀 없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 계획하에 이제 벌어지는 보복 조치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먼저 뭔가 함정을 파서 다카이치가 걸려들게 만들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타자가 됐다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발언이 그 의회 답변 과정에서 다카이치가 이야기를 일단 그거 좀 다카이치 어떤 발언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다카이치가 이제 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만 유사시는 이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만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대만 위기 시에는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의 존립 위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그 인터뷰들을 보면 다카이치의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즉석 발언. 네, 즉석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사실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카이 총리와 인터뷰한 뒤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정확한 그 인용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취지가 자기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나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이게 어떤 한 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가를 대표하고 아시아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야기가 의외로 잘 됐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카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다카이치가 지금 당선된 이후에 고이즈미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발언을 뒤로 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르지 않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일본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다카이치 입장에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되게 국내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하려는 지금 그거를 계속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정부가 이렇게 다 그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자기네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압박이 어디까지 가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광 가지 마.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 금지. 네. 이제 그다음 소수는 히토류 이제 뭐 또 이제 그 네. 수출 제한 이렇게 갈 거는데 뭐 군사적 측면 뭐 대치까지 갈 거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대치, 센카쿠 열도 중심으로는 움직일 수 있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이미 시작을 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과연 중국이 그럼 어디까지 가다 멈출 것이냐. 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대만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고 이거를 철회한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수위를 더 어디까지 높이냐는 이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짧게 끝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 시작을 사진 속에 그 일본 외무성 국장 얘기를 네. 못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다카이치가 고개 숙이는 거죠. 다카이치가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카이치 입장에서 굴욕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다카이치가 이렇게 말을 한 데는 친미적인 어떤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이슈는 중국과 미국이 무력 충돌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실 일본은 큰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건 미국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 건데 여기서 어떻게 다카이치가 철회를 하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판단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다카이치가 총리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혹은 자기 당의 지지 기반이 얼마 없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판단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 현재로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대만을 보호해 준다거나 바이든 전 정부처럼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쓸데없이 건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는 지금 대만 문제 거의 언급 안 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그냥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가 오히려 적극적이었지. 그때는 군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아니 그 낸시 펠로시도 뭐 대만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그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한 발 빼는 거거든요. 2발 정도 뺀 상황이에요. 그 정도인데도. 다카이치가 왜 나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아까 이제 대표님이 뭐 어느 정도 관련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본하고 대만과의 관계 자체는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출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TSMC가 사실은 미국이 대만을 어쨌든 손에 쥐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TSMC인데 그 TSMC의 외국 공장으로 일본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에 지금 계속 TSMC 공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없어도 사실은 대만을 보호해야 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 그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다카이치상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군사적인 이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서 그 히토류 불패였잖아요.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 니네 히토류 안 줘 해가지고 그래 안 줘도 돼라고 나온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단 한 나라도 없죠. 아, 일본은 지금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90%예요. 아 그러니까 히토류 꺼내면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또 2주 안에 또 저번처럼 한 10년 전처럼 일본 기업들이 뭐 도요타고 어디고 다 또 손 들겠죠.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오는 소리 하겠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정말 한 발 잘못 나갔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일수불태가 아니라 일족불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초보자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엄청난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다. 네, 이거는 좀 실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얻을 게 없어요, 일본이. 근데 저도 실수로 보지만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국가의 갈등이
물론 저는 뭐 이게 실질적인 군사 충돌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지만 오히려 더 문제는 이제 시민들끼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민족 감정을 엄청 자극하겠죠. 저희 옛날에 2012년에 그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문제에서도 중국이 원래는 집회 같은 건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는데 그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샹하이 이런 데 모여가지고 시위를 막 벌이는 걸 그냥 놔두고 그때 사람들이 뭐 일본인들 공격하고 일본 뭐 닛산 자동차 판매 공장 이런 데 그 대리점 이런 데 막 공격하고 일본 차 길에서 뒤집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서 그 시진핑 이후에 그 중화 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 열혈 민족주의 청년들이 지금 중국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소분홍이라고 부른다고. 분노 청년, 소분홍. 그다음에 일본은 넷 우익인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로 이제 청년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익적 성향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소셜 같은 활동하면서 반중 발언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달려들어서 이제 막 뭐 공격을 판을 하고 열어주죠. 판을 열어주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다카이치는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카이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철회를 그럼 과연 할까를 보면 지금 사실 모두 다 다카이치가 국내 기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주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20, 30대 청년들이고 그리고 그건 지금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갈등이 되게 특히 양쪽 시민들 사이에 매우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철회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날 말이 있지만 우리 많이 응원했었죠, 사실. 이 시바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했다니까요. 근데 근데 이거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중국 정부가 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먼저 물어요. 한국도 일본하고 지금 독도 관련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외교부 대변인이 독도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 편이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메시지의 속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일편에서는 이 시주석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4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통일이라는 거는 중국의 한 어떤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100년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바뀌고 자시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이 돼야 되는 과제인데 시진핑은 4연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 통일이라는 과제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독도까지 이게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끼어 넣어서 이제 뭔가 그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 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한 심기를 표출을 했고 여기에다가 지금 공개된 그 팩트 시트를 보면은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당시에 외교부가 내놓은 답변들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정도. 이 정도면은 발끈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발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대놓고 그 해군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잠을 쓰는다는 우려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했냐. 그리고 중국이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잘. 그냥 관영 매체나 전문가 인용해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국한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벽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방어벽 같은 게 되어지고 있는 중국 거예요. 입장에서는 이중전선 펴기가 거시기하다. 부담스럽죠. 네,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방어벽이 되어주고 있는 거고 직접적인 충돌을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아시아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중국도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을 일본과 대치하는 구도로 보여줘야 본인들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든지 한국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전선은. 근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네들 가운데 놓고 강대국들이 양쪽에서 이러는 거는 대만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일본 편을 또 안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새 막 틱톡 이런데 초밥 먹고 막 이런 일본풍 막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외교적 갈등이 생겼을 때 군사적 해법으로 지금 나서는 경향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푸틴 대통령부터 이제 이게 전통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이 앞서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민주주의 시스템과 헌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외교적 마찰이나 이런 건 어쨌든 말로 싸우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생명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거 대만해법도 마찬가지고 바로 군사적인 어떤 액션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라 한국이 언젠가는 도입을 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었는데 좀 빠르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핵잠수함 추진이 금방 근래에 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중국이 이런 예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항의해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 이제 그들의 어떤 플랜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중의를 보고 계속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질하기는 조금 군사적인 너무, 어떤 그런 거는 군사적인 우려를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약간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일단 다시 한번 느낀 건 중국의 반일 감정이라는 건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등하거나 혹은 더 높을 수 있다. 아니 난징 대학살이고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사진과 그 영화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금의 중국의 이런 어떤 반응들, 반일 감정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놀라울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 기사를 보셨겠지만 뭐 그 중국이 일본행 자제령 내린 이후에 갑자기 50만 장이 티켓이 취소가 됐는데 이 50만 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7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중에서 그 50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 이게 적은 규모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일본 관련된 중국인들이 혹시 한국으로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점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불안한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핵잠수함 문제 같은 건 사실 한국 정부가 이게 더 힘든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이 지역의 주권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래서 너네가 미국과 동맹인 것도 인정한다는데 지금 일본이랑 이 갈등에서도 보듯이 하지만 넘으면 안 되는 선은 대만 문제를 언급하거나 대만 문제에 너희들이 개입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한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미국에서 이 핵잠수함에 대한 그 한국의 그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군부나 아니면 안보 전문가들은 이게 호주에 의해서 봤듯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가질지 안 가질지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갖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남진아해나 대만 문제에 한국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율을 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사실은 큰 문제. 우리가 저번에서 남중국해 갈등을 좀 다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남중국해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대치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군의 역할을 요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니네 핵잠 있잖아. 좀 출동 좀 시켜줘라. 이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번에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를 인용해서 한 그런 어떤 비판의 메시지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당연히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한테 핵잠을 주는 건데 한국은 계속 우리는 북한 견제를 위해서 핵잠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사실상 만약에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서해의 얕은 바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핵잠을 거기에 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텐데 너희들이 무슨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냐. 사실상 우리 때문에 지금 핵잠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근데 새길로 잠깐 빠지면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불린다면서요?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소리 엄청 소리가 커요. 너무 커서. 달달달달 소리. 그러니까 원래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인데 거의 경운기급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 일본 해상 자위대가 네. 너무 쉽게 찾아내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예, 소음. 그러니까 소나가 없어도.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소나가 없어도 이 장비가 없이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의 귀로 그냥. 원래 물속이 소음이 더 잘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공해상에서 쫓기는 이거를 이제 뭐 가끔씩 이게 기사가 나는데 저는 이게 실전에 투입되면 더 웃길 것 같은 거죠. 출발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수함 기술에서 건조 기술의 핵심이 프로펠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추진 동력이 뭐냐의 문제를 빼고 나면 핵심은 결국 프로펠러라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 핵잠을 쓸 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붙지 않는 이상은 핵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을 가지러 간다고 대만을 때리러 간다고 해도 핵잠수함까지 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 삼아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뭘까요? 우리는 사실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중국이 더 세게 때릴 거 조금 덜 아프게 때렸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아질 예정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사실 일본이 트럼프 2기 시작하고 다카이치 내각 들어서면서 뭐 전쟁 가능한 국가로 다시 가려고 하고 살상 무기 수출 허가하고 비핵화 원칙 깨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높이거나 긴장도를 높인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물론 이거를 막 중국, 일본이 계속 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무역 면에서도 사실 지금 뭐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버리면. 네. 한국산 수산물 수출이 맞습니다. 그리고 쌀값 이러면 안 올랐던 되는데. 것처럼. 아니 근데 그 바다가 그 바다. 사실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외교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역이 잘 돼도 뭐 물고기를 더 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 부가 효과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한 어떤 외교적인 중재자의 입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잘 해내면 이번에 국제사회에서나 혹은 여러 분쟁이나 뭐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상당한 경험적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인가요? 뭐 그것도 취소했다고 네. 뭐 그런 얘기는 좀 근데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 2012년에 그 센카쿠 혹은 다오이다오 그때 사실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 그때도 사실 정상회담으로 풀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뭐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정치권이 활용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한국 그래서 내 평화적 국내에서도. 원칙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그 기준을 잘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평화의 선도자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고상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